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도가 에프카스와 지캡의 참여 국가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기사는 구독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신 내용으로요, 갤럭시아 밀리타의 1월 3일 기재된 기사입니다. 인도가 두 가지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초대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다 하고서 지금 글로벌 프로그램에 인도가 또 초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글로벌 프로그램이 힘든지 예전에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끝에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인도가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두 곳에서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인도는 세계 방산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인도와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지금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 프로그램을 놓고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저에게는 다소 아이러니한 경우입니다. 현재 주요 군사 강대국들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에프카스와 지캡입니다. 에프카스는 알고 계신 것처럼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참여를 해서 프랑스 주도로 이제 유럽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현재 독일과 스페인이 적극적으로 인도에게 이 에프카스에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이제 인도가 아무래도 그 방산 장비들을 외부에서 이제 사오는 경우들이 많고 그 양이 한번 사올 때마다 방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에프카스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인도 스스로가 유럽 방산을 일단 우선순위로 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도가 꼭 참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프카스를 참여하게 되면 당연히 반대급부가 있겠죠. 높은 비용과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들이 인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 인도는 정치적이고 지정학적인 이런 조건들을 고려하여 전략적 자율성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와 의사결정에서 이제 뭔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전략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인도에게 인도가 가진 자율적인 목표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에프카스에 인도가 참여할 때 이런 현재 주도국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점과 인도가 참여했을 때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G캡 또한 참여를 요청받았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G캡은 참여하는 국가가 영국,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가끔 사우디가 이야기 됐었죠. G캡은 현재 2035년을 목표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타이밍 측면에서 에프카스보다 운영의 유연성을 가졌다는 측면과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속 배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빠르게 차세대 기체 도입을 요구 조건으로 하는 인도에게 매우 부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기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참여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일부 역할을 포커스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또한 인도에게 이게 도움이 될 만한 조건이라고 기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국가, 즉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일본이 참여함으로써 인도가 G캡에 참여한다면 해당 기체를 둘러싼 지역 동맹국들과 협력의 기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을 중요시하는 인도가 과연 다른 국가들과 개발을 하면서 이때 일어날 수 있는 다툼들, 그리고 이 다툼으로 인해서 혹시나 버려야 할지 모르는 이런 조건들이 과연 인도가 가지고 있는 독립적 목표와 충돌 가능성은 없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똑같이 문제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즉 인도는 이 독고다이 성격이 강해서 남들하고 사업하기 힘들다, 이렇게 좀 쉽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도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인도의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각국의 군사 강대국들이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파트너로 좀 같이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위치지만 사실 인도는 인도 자체 프로그램인 AMCA 자체를 투자하고 또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프카스, G캡이라는 최첨단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차세대 기술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인도가 밀고 있는 AMCA 같은 차세대 투자 개발 프로그램들이 목표에 대한 방향성을 잃고 또한 이런 자원을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 상황들이 인도에게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전략을 추구하는 인도에게 자원과 그리고 시간을 분산해야 되는 위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의 결론은 무엇이냐? 결국 두 프로그램 모두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배경에는 지금 설명드린 이유들과 뭐 다르지 않은데요. 일단 국제협력과 독자적 개발에서 균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제 최신 전투기를 개발해야 되다 보면은 민감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이제 할 텐데요. 이런 공유의 문제점이 있을 거고, 그리고 독립적인 결정을 중요시하는 인도에게 이런 의사결정이라는 타협의 과정들이 인도에게는 리스크로 다가올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AMCA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국가가 지금 개발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러한 자원을 분산시킬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민을 하는 최종 이유는 뭐냐? AMCA가 인도의 국방 전략의 핵심이라고 인도 스스로와 그리고 타국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FCAS나 GCAP 참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AMCA 개발에 집중할 것이다. 현재 AMCA는 5.5세대를 출발로 해서 6세대로 완전한 전환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데요. 2035년까지 첫 운용, 즉 5.5세대로 운용을 하다가 2040년대까지 완전한 6세대 기체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가진 기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의 기사의 내용이고요.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제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프로그램이 어려운 이유를 좀 보강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채널 174회를 통해서 이런 글로벌 프로그램들이 왜 진행하기 어려운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 그리고 보강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누가 너 뭐였던 사람이냐 물어봤는데 말씀은 안 드렸지만 엔지니어 출신이고 글로벌 프로그램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프로그램들이 왜 진행이 되기 어려운지 어느 정도 이해를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 20년 정도 글로벌 엔지니어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왜 이런 글로벌 프로그램이 어려운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누가 봐도 언어죠. 그죠? 언어의 당연히 문제는 언어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네, 맞죠. 소통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한 이해가 힘듭니다. 서로 이야기할 때. 그래서 뭐 제 사례를 뭐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제가 뭐 글로벌 프로그램 한 9개국 정도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리드 엔지니어였고 이제 도면을 릴리즈 하는 날짜가 다가왔어요. 당시에 이제 협의를 쭉 진행하다가 좀 언어가 안 되는 지역에 담당자가 있었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저도 뭐 영어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 더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런 도면 릴리즈 날짜가 다 돼서 자기가 오해를 했고 지금 이 도면을 릴리즈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야, 진짜 이 언어의 문제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럼 이런 언어의 문제점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 방법은 동시 통역사를 다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각 지역, 물론 뭐 영어를 잘하는 지역들도 있어요. 유럽이나 뭐 북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이제 잘하더라고요, 영어를. 이제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중국이 영어 실력이 진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영어 좀 신경 안 쓴 나라들이 있거든요. 몇몇 나라, 우리 이웃 나라. 예.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동시 통역사를 다 넣어야 돼요. 근데 그런 문제점은 뭐냐?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언어 문제가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타임존이 달라요. 그러니까 각 시간대가 다르다고요. 우리 아침이면 뭐 유럽이 오후고 유럽이 오후면 뭐 북미는 뭐 한밤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 한 지역에서는 완전 자기의 삶을 포기해야 돼요. 이제 제가 개발할 때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리드 엔지니어였고 리드를 하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포기해라 라고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는 그때 사이트가 한국이었고 그래서 뭐 유럽이나 북미랑 일을 하려면 한국이 한 오후쯤 돼야지 이제 유럽 애들이 깨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메일 주고받고 유럽 쪽에 요구 조건들을 정리를 하고 이제 쭉 기다렸다가 우리 저녁 시간이 되면 미국 애들이 출근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는 미국 애들은 아주 일찍 출근을 하고 좀 빨리 퇴근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했던 경험이 있고 당시에 매우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임존에 따른 어려움이 글로벌 개발을 할 때 힘든 또 경우였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걸 해결하려면 뭐냐? 당연히 말씀드렸죠. 독립법인을 설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개발이라는 직캡을 설명드리면서 특히 이 독립법인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직캡 결국 얼마 전에 독립법인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지분을 동등하게 다 3분의 1씩 갖고 가서 사이트를 영국으로 두겠대요. 그리고 2025년에 출범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뭐냐, G캡 지금 아직 손도 안 댄 거예요. 이제 지금 각 회사가 이런 지분 정리 이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하는데 G캡은 현재 마일스톤대로 절대 개발 온타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독립법인을 설립하는데 어떤 로드블럭,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G캡처럼 이런 독립법인을 설립해야 되니까 아마 준비할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개발 시간이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 모여서 이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독립법인 개념의 프로그램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한 처리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G캡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동안은 G캡을 위해서 설립되는 그 독립법인에서 설계의 권한을 갖고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라이프 사이클 동안이에요. 그리고 이 법인이 존재할 동안. 근데 이 법인이 없어지고도 물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회사가 없어져도 또는 라이프 사이클이 끝나도 여전히 누군가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처리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저도 경험해봤어요. 제가 개발했던 이제 제품들은 라이프 사이클이 한 7년 정도 되는 것들이었는데 같이 일한 회사가 없어진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생산을 안 해서 그런 AS 문제들이 생겼던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해결할 거냐고. 뭐 A, B, C가 참여를 했어. 그래서 D라는 회사가 나왔어. 그럼 이거 A가 책임질 거야? B가 책임질 거야? C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판매한 사이트는 다 다르고 지분으로 있던 국가들도 다 다른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문제도 발생합니다. 뭐 이거는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하면 서브 시스템 A를 유럽이 개발하고 뭐 서브 시스템 B를 아시아가 개발을 했어. 근데 C가 나왔잖아. 그럼 이거 누가 가질 건데, 이거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왜냐하면 이게 실체 물건은 A, B라도 합쳐서 뭔가 C라는 개념이 나오면 여기에 들어가는 뭐 인티그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새로운 좀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라이프 사이클 동안은 원래 그 합작법인이 갖고 간다 쳐도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고요. 그래서 즉 뭐 라이프 사이클이 끝나고 또는 법인이 없어지고 이러한 뭐 좋은 문제도 있겠지만 또 나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거 다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두 번째까지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엔지니어링 수준이 다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이게 개발을 참여할 때 각 지역별로 이 엔지니어링 강점이 다 달라요. 그리고 보통 이런 엔지니어링 수준이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걸 똑같이 뭔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잘하는 사람이 리드를 하고 못하는 애들이 쫓아오거나 아니면 잘하는 사람들이 뭐 나눠서 일을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 편법을 좀 써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 혼자 하는 일만 못하다. 이제 뭐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뭐 당시에 독일하고 스웨덴이 이제 같이 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저는 조금 짬이 안 돼서 스웨덴 가서 배우는 과정 중에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하고 유럽이 만나면 이게 자존심이 엄청 세요, 둘 다. 이제 전통의 강자들이잖아요, 그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맨날 싸워요. 해결 방법도 다르고. 당시에 이제 저같이 좀 쳤잖아. 이렇게 안 되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쪽 눈치 봤다가 저쪽 눈치 봤다, 이제 이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둘이 말다툼하고 막 말도 안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 매니지먼트가 와서 막 뭐 욕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결국 혼자 한 일만 못해요. 이렇게 뭔가 동등한 레벨이 만나지 못하고 또 한 국가가 완전 다 내려놓지 못하면. 그래서 서열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서열 정리는 결국 뭐 어떻게 하겠어. 점령국이잖아, 점령국. 점령국의 국가에서 이걸 이제 해줘야 돼요. 대부분 글로벌 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어느 한 국가의 기업이 돈으로 다른 국가를 사면서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점령국 국가의 기업이 서열 정리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뭔가 책임을, 그러니까 뭐 미국에게 다 줬어. 미국이 알아서 서열 정리를 해준다. 근데 이게 세세하게 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해결 방법은 이제 제가 회사 나올 때쯤 많이 된 건데 서브 시스템별로 개발을 별도로 하는 거야. 그래서 뭐 A는 미국이 해, B는 스웨덴이 해, C는 독일이 해, D는 뭐 프랑스가 해. 그렇게 싹 해서 미국 너가 다 인티그레이션 해.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도 어렵다. 왜 어렵냐? 일단 서열 정리를 아무리 해줘도요. 이 엔지니어한테는 진짜 이 똥꼬집이 있어요. 아무리 위에서 야 이렇게 하라고 해도 내가 여태까지 믿고 설계해온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이거 쉽사리 이게 정리가 안 돼. 이것도 서열 정리도. 그래서 방법이 이게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서브 시스템별로 개발을 해도 결국 그 상위에서, 그러니까 시스템 개념에서 또 인티그레이션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개발한 A를 갖고 와서 스웨덴이 개발한 B를 갖고 와서 C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또 인티그레이션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지?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검증 책임에 이제 책임 소재가 있어요. 그렇잖아. 야 나는 A만 만들었어. 야 나는 C만 만들었는데 야 네가 다 인티그레이션 했잖아. 그럼 네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이런 거 겪어보면 진짜 아휴 진짜 이거 그 날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진짜 막 쌍욕이 그냥 막 입에 나오거든. 이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별 요구 조건의 관철,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지역별로 다 요구 조건이 달라. 그렇죠? 그리고 어떤 지역이 막 과다하게 자기 것만 막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왜 지역별로 다 다르겠어? 기후 다르지.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 조건도 다르잖아. 우리나라는 뭐 그래도 비교적 뭐 더운 기후와 이런 추운 기후가 모두 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의 국가야. 그 다음에 뭐 북유럽의 국가가 만났어. 야 그럼 나는 유럽 애들은 그럴 거 아니야. 야 나는 100도까지 그거 테스트 안 해도 돼. 그리고 아프리카 애들은 야 무슨 마이너스를 테스트해 임마. 막 그렇게 싸울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시설들도 다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지역 다르면 언어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업체 문제 이거 되게 크거든. 지역별로 데리고 가는 업체들 다 달라요. 자기 이 로컬 업체들이. 그래서 이거는 따로 띄어서 이따 얘기할 거고, 그리고 믿는 신념, 문화 이런 거 달라서 진짜 일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싸웠어요. 저는 이제 특히 중국하고 이런 경우로 많이 싸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서 패키지 베리에이션 관점, 그러니까 한 위치에는 하나밖에 현재 더 못 들어가. 다 뭐 미국이 이거 한 칸 쓰고 뭐 영국이 한 칸 쓰고 유럽이 한 칸 쓰고 막 이렇게 했어. 한 칸이 남았는데 이걸 나는 중국하고 맨날 싸웠어요. 그래서 막 걔네 매니지먼트 오고 우리 매니지먼트 막 와서 아니다 여기는 무조건 코리아가 주장하는 이 아이템 들어가야 된다. 아니다 이거 무조건 우리 대국 지네 맨날 대국이라고 하잖아. 중국 거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막 싸우고 그랬어요. 그럼 이런 게 다 뭐야? 시간하고 돈 다 늘어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두 관철을 시키거나 아니면 일부를 무시해야 되는데, 모두 관철하면 어떻게 되냐? 이도저도 아닌 돈 먹는 하마에 완전 빅스펙 뭐 이런 기체가 태어나는 거죠. 지금 미 공군이 하는 그 엔캡 같은 거. 왜냐면 뭐 이거는 국가는 다르지만 각 요구 조건이 다 다르잖아. 뭐 무슨 항속거리 늘려주세요. 뭐 속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다 때려넣으니까 돈 먹는 하마가 지금 또 다시 태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지역 조건을 모두 반영을 하면 비용이나 개발 기간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또 로드블럭이 생기고요.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죠? 일부는 무시하고 가. 뭐 예를 들어서 야 저기 무슨 멕시코에서 이제 요구 조건을 얘기했는데, 야 멕시코 니네 잘 팔리지도 않는 지역이니까 니네 거 잘 안 들어줘. 그럼 가. 그러면 이제 멕시코에서 또 지역 리더들이 들고 일어나지. 야 우리 지금 우리 무시하냐? 막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진짜 프로젝트 와해 전까지 가요. 그러면서 타임 딜레이는 당연히 발생하고, 그래서 이러한 또 참여국이 많으면 이런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업체 선정도 문제가 됩니다. 왜? 다 자기네 지역 업체를 쓰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업체랑 회의하면은 뭐 영어 안 써도 되지, 한국말로 샬라샬라 하고 이 정서가 있잖아. 야 오늘 뭐 술 한잔 하고 풀자 뭐 이런 거, 그지?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 지역 쪽 업체를 키워줘. 그럼 어떻게 돼? 결국 내가 나가서 한 자리 하거든. 내 앞길을 내가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진짜 지키려고 해요. 저 또한 현업에 있을 때 딴 건 몰라도 우리 뭐 요구 조건은 못 들어줘. 또 우리 업체를 무조건 끼고 가야 돼. 왜냐면 이렇게 키워줘야지 내 앞길을 열 수 있으니까. 그치? 내 밥그릇이야 결국. 그래서 싸움할 때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런 요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 야, 좋았어. 지역에 지금 각각의 특성의 업체가 아니라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입찰을 해서 글로벌 소싱을 하는 거야. 아, 그럼 또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죠. 이 단어 보면. 자, 글로벌 소싱 뭐예요? 지금 말한 대로 리퀘어먼트 던져놓고 각 업체, 최상위 업체, 그 점령군이 관리하는 업체 있거든요. 소싱 업체 리스트. 그 업체들 공개 입찰하는 거예요. 야, 다 들어와. 이거 똑같은 입찰으로, 이거 뭐 리드 엔지니어의 뭐 지역 업체라고 해서 봐주고 그런 거 없어. 많이 팔리는 지역의 업체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어. 다 똑같은 기준으로, 다 똑같이 어세스먼트, 즉 점수 매겨서 진행할 거야. 그러면 이게 일 엄청 많아집니다. 어휴. 또 말문이 막히네. 왜냐면 그 요구 조건 만들려면 각 지역의 그 엔지니어들이 소싱 패키지 꾸려야 되거든요. 엔지니어링 리퀘어먼트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시간 오래 걸리지. 그거 받아서 뭐 글로벌 체인이 또 각 업체에 뿌려서 뭐 RFI 뭐 이런 거 진행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죠? 근데 결국 이렇게 해도요, 일부 특정 국가에게 혜택이 가요. 왜냐하면 이 리드 바이어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그 소싱을 할 때 큰 입김을 내는 지역의 뭐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보통 이게 리드 엔지니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또 일부 특정 국가로 혜택이 갑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저 일할 때는 그런 글로벌 리드 엔지니어들 막 찾아다니면서 로비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업체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다음에 뭐냐, 최종 검증 책임. 뭐 쉽게 말해서 라식이에요. 라식이란 게 뭐냐면 아까 한 제품을 만들면서 여러 국가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책임 분담이 있어야 될 거라고요. 왜? 모두가 똑같이 뭐 칵핏을 다 만들 수 없고 모두가 똑같이 다 랜딩 기어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품 하나하나, 그리고 부품이 개발됐을 때 이런 테스트에 대한 책임 하나하나, 그리고 퀄리티에 대한 책임 하나하나, 그리고 뭐 이런 로지스틱, 이런 거를 깨알같이 다 이제 책임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결국 모두 책임을 안 지려고 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 B를 하위 시스템을 만들어서 D라는 상위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C를 모디피케이션 해서 E를 만들어냈어. 그래서 D와 E를 조립해서 F라는 상위 이제 개념을 만들어냈어.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밸리데이션에 대한 책임은 실질적으로 A, B, C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EF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어. 누가 책임질 거야? 실체 없는 D가 만나서 더 상위 개념인 F를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 누가 책임질 거야?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 진짜 많았어요. 그 엔지니어 생활하면서 몽땅 뒤집어 쓴 뭐 그런 사례들도 많았고, 진짜 이런 거 한번 당하면 아유 진짜 돈이고 뭐고 회사 다 때려치고 나오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해결하려면 이제 홈룸이라는 개념, 즉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이런 서브 시스템이 있지만 최종 인티그레이션을 하는 국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에프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스페인이잖아요. 아마 이런 거는 입김이 세고 또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또 좀 그런 거 하기 좋아하는 프랑스가 홈룸이 돼서 책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최종 인티 국가를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이렇게 최종 인티 국가를 해도요, 설명이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품을 1지역에서 갖고 갔는데 문제가 없었어. 근데 이 지역에서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런 거는 뭐 이제 홈룸 개념에서 이걸 풀어주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책임 소재 싸움도 생기고, 그리고 지역 내부적으로도 이제 싸움이 생겨요. 왜냐면 뭐 생산은 A 지역에서 했어. 이거를 사용하는 지역은 B야. 그럼 그쪽에서 이제 퀄리티, QC 개념에 이제 체크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 물건을 받은 퀄리티 책임자는 이 제품이 1에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1에 있는 엔지니어들한테 이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귀찮은 거야. 왜? 아까 언어 다르지, 지역 다르지, 시간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퀄리티 애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엔지니어를 막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또 내부 막 갈등이 시작돼요. 얘 내부에 있는 엔지니어는 1도 모르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치, 이런 것도 참 다르죠. 설계, 공급, 검증, 즉 뭐냐면 엔지니어링 사이트 다르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 다르고, 그리고 매뉴팩처링 사이트 다르고. 그러면 이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몇십 개 국가가 모이게 되더라고요, 이거 진짜. 근데 저는 최대 9개 국가까지 모이는 경우를 경험해봤고 또 리드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참 힘들다. 발생하면 당연히 뭐겠어요. 업무의 비효율성과 타임 딜레이가 계속 일어나겠죠. 아,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힘이 쭉 빠지네요. 자, 그래도 저는 그 일하면서 재밌었어요. 사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팩트남 결론,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글로벌 프로그램을 경험해본 팩트남 내린 결론 뭐냐? 자, 1번. 자, 돈과 실력이 네가 있어? 있으면 너 혼자 해. 알았지? 그리고 너 돈만 있어? 그러면 그냥 사서 써. 마음 편하다. 그리고 넌 실력만 있어? 돈 없어? 그러면 점령군, 즉 주인님에게 잘 보여. 그럼 된다. 자, 제가 글로벌 프로그램 어떻게 하라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제. 자, 이제 고민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주말 시간 보내세요.